예, 김만입니다. 오늘 너무 강의 잘 들으셨죠? 아주 재밌는 강의 잘 들었습니다. 디지털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새로운 대학 교육 패러다임을 오늘 제시해 주셨는데요. 특히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우리 베이스를 좀 만들어서 저는 굉장히 인상을 크게 받았습니다. 각 학생들에게 맞춤형으로 해야 된다. 앞으로 저희들 한 60만 명 고등학교 졸업자로부터 이제 앞으로 한 15년 뒤면 20만 명으로 줄어드는데 한 명 한 명의 학생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이제 올 것 같습니다. 그 학생들이 정말로 잘 자라지 않으면 나라의 인재풀이 너무나 약해지는 그런 시대가 오는데 정말 학생 하나한테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자라는 좋은 말씀 정말 인상 깊게 들었고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이제 고등교육의 투자 확대를 강조하셨습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 대학에 있었습니다만은 정말 미리 알았으면 저렇게 돈 좀 벌어봤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우선 플로어에서 좋은 제안이나 의견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예, 우리 여기 마이크 좀 갖다 주시죠. 저는 국가교육위원회 미래교육자문위원을 하고 있는 차상균 교수입니다. 이전에는 서울대에서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을 만들어서 초대 원장을 했습니다. 염조 총장님께서 뭐 정말 디지털 시대의 미래 교육에 대해서 정말 광범위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또 대학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 또 구체적인 그런 아이디어까지 말씀해 주셔서 저는 여러 면에서 공감을 하고 제가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또 탐냉채 총장에 말씀하신 저도 이분하고 한 1시간 동안 대담을 해서 싱가포르 대학이 어떻게 현재 그 발전기금을 10빌리언 달러를 모았는가, 국립대학이지만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탄영채 총장께서 마지막에 기부금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늘릴 것인가 그런 아이디어를 말씀하신 것은 싱가포르는 국립대학이지만 90년대 초부터 이 기부금을 받아오면은 대학이 기부금을 받아오면 정부가 1대1 초기에는 1대1로 매칭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발전기금을 많이 모으면 모을수록 정부에서 매칭을 해주기 때문에 대학의 자율성이 지금 현재는 US 달러로 10빌리언 정도의 발전기금을 모을 수 있는 정도로 간 거거든요. 제가 대담을 했을 때도 이분이 신임 교수를 위해서 1,500억을 푼다라는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좋은 신임 교수들이 시작할 수 있도록 유치를 하고 시작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학의 재정적 자유가 없으면 대학의 자율성이 없고 디지털 시대에 새로운 시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간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 우리 염 총장님께서 지적하신 그 자율성, 재정적 자율성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실 수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고, 또 한 가지는 디지털 시대에 그러면 우리가 교육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정말 악마는 디테일이 있기 때문에 그 컨텐츠를 어떻게 우리가 만들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적인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버클리 같은 데서 1학년 들어오면 바로 데이터 사이언스 파운데이션을 가르치는 그런 실험적 모델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염 총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 펀딩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제라든가 다양한 형태, 제가 이제 뭐 백성에서부터 법인에서부터 디지털세 얘기한 것처럼 아마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다른 형태의 시스템을 고안해내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든다면 네이버의 김범수 회장이 삼성의 이재용 회장보다 10년 사이에 더 부자가 됐다. 그러면 여기에는 모든 국민들이 디지털을 활용하면서 나타났던 건데, 그런 분들이
대학이나 이런 데 재투자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도 갖게 되는데 이런 시스템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건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동기 위원장님 계시지만 이전에 이제 교육감님으로 계시고 그럴 때 초대받아서 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고려대학교 총장 되자마자 첫 번째 논술 고사를 없애고 전부 다 면접으로 하기로 했고 고등학교의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학생 종합부를 중심으로 해갖고 지방에서 많은 학생들을 뽑자라고 해서 저희는 그 85%를 면접으로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필요해서 정부에서 교육부에서 17명의 입학 사정권을 지원을 해줬는데 저희는 35명으로 늘리고 그렇게 했더니 대구교육청 쪽에서 고등학교에서 면접 중심으로 저희가 하다 보니까 토론식 수업이 고등학교에 많이 늘어나게 됐고 사실 이런 변화들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정부가 나서서 40%를 수능으로 뽑아라라고 하는 것은 정말 넌센스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대학 입시가 자율화가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고등학교 교육에도 영향을 미치고 생각할 수 있고 사고할 수 있는 교육으로 바뀔 수 있는 여지들이 생긴다. 저희가 그렇게 바꿔놨더니 한 3,700명 학생들이 1학년 신입생들인데 한 700개 고등학교에서 입학생을 합격생을 배출했는데 면접으로 보기 시작했는데 거의 1,000개 고등학교의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오게 됐는데 나중에 수능으로 바뀌니까 지방에 있는 학생들도 KTX 타고 와서 대시동에 학원을 가야 된다 이런 그런 현상들이 막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율이 얼마나 혁신적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교육 측면에서는 좀 공감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펀드에 대해서는 아까 뭐 세금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있지만은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교육부가 이전에는 초중고 중심으로 관리를 하다가 이게 지방교육 시대로 이제 교육 자치화가 되면서 다 교육청으로 가다 보니까 거기는 돈이 남아들고 지금 교육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유치원하고 대학에 대해서는 전혀 투자를 못하고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좀 근본적으로 국가교육위원회에서 한번 고민을 하고 풀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입학 자유화를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태제대학 같은 경우는 이번에 신입생을 뽑으셨는데 어떤 면을 강조해서 보시고 뽑으셨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고려대학교 총장할 때도 입학처의 이름을 인재 발굴처로 바꿨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발굴하는 거지 국가에서나 아니면 객관적으로 정해진 그런 기준을 가지고서 줄 서 있으면 우리가 그냥 끊기만 하는 입학 관리만 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태제대학교도 인재 발굴처로 돼서 우리가 발굴해내겠다라는 거고요. 저희가 한 373명이 지금은 이제 중간에 5월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지원을 할 수가 없어서 대부분 다른 대학에 다니던 학생, 외국 대학 다니던 학생들이 지원을 해서 오게 됐는데 27명을 뽑았는데 저희는 고등학교 고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고등학교 교육에서 학생 종합부를 기본으로 하고 자기들이 에세이를 낸 거를 해서 서류를 가지고서 면접 대상자를 먼저 뽑았고요. 한 4~5배 정도 되는. 그다음에 면접에서는 저희는 2단계 면접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심리학과 교수들이 개발한 한 400개 문항을 가지고서 인성 검사를 먼저 객관적으로 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2차에서 학생들 개별적으로 10분 이상씩 인성에 대한 것을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저희 이제 설립자이신 조창걸 이사장께서도 항상 강조하시는 말이 똑똑한 애가 인성이 나쁘면 사회에 해악이 된다라는 철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2차에서는 개별 면접을 하고 1차에서는 뭘 하냐면 100분 동안 저희가 수업 시간에도 토론 중심으로만 모든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60분을 면접을 하는데 20분 동안은 영어로 된 지문을 읽고서 자기가 생각한 다음에 40분 동안 4~5명이 학생이 들어오고 교수님들이 퍼실리테이터가 돼서 계속 질문하고 토론하는 것을 합니다. 그럼 그것을 전부 다 비디오로 녹화를 한 다음에 교수님 5분 정도가 어느 애가 가장
비판적인 판단력이나 아니면 창의적인 생각을 있나 인투이션이 있나 이런 것을 보고서 저희들이 선발을 하고 그 아이들이 나중에 2차 면접에서 인성으로 평가를 저희들이 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객관적인 성적이나 이런 걸로 뽑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원석을 발굴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결국 토론 능력과 인성 이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하겠군요. 또 다른 질문 해주십시오. 예, 중간에 저희 손 드신. 예, 저는 국가교육위원회 지방대발전 특별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호남대학교 문현철 교수입니다. 예, 염재호 교수님 강연을 정말 듣고 싶었는데 이렇게 귀한 강연을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국가교육위원회 사무처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총장님의 그 강연 말씀을 정말 잘 들었고 이러한 총장님의 해안이 대한민국 교육 시스템의 곳곳에 스며든다면 얼마나 우리나라가 위대한 선진국이 될 것인가, 글로벌 리더가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한 세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 지금 저는 교육자로서 이런 실험을 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만, 첫째는 아직도 고등학교에, 그러니까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좋은 그 해안들이 대학에서 생명력을 가지려면 대학에 오는 학생들이 대학에 오기 전에 공부했던 고등학교가 어떻게 되고 있나를 우리가 관찰해야 됩니다. 저는 100개의 고등학교를 방문하는 목표 아래 지금 한 60개 정도 고등학교를 방문해 봤습니다. 아직도 고등학교에서는요, 국사를, 역사를 암기 과목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조차도. 어떻게 역사 과목이 암기 과목입니까? 네. 아인슈타인이 이랬다고 합니다. 아인슈타인을 가르쳤던 선생님들이 수학을 암기 과목이라는 식으로 외우는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해서 흥미가 없어서 그걸 포기하려고 했는데 아인슈타인의 삼촌이 그게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을 통해서 위대한 과학자가 됐지 않습니까? 뭐 이제 하여튼 이런 그 고등학교 교실의 문제, 고등학교 교육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그 변화된 학생들이 대학에 와서 이런 총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이런 해안의 교육들이 이렇게 좀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뭐 이렇게 라이즈, 뭐 글로컬 이렇게 교육부에서 큰 이런 지원 시스템을 작동시키고 있는데요. 총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오늘 말씀해 주시는 이러한 그 대안들이 과연 글로컬 라이즈에 어떻게 스며들어서 어떻게 대한민국의 대학을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는 또 어떤 해안을 갖고 계시는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역시 제가 참 지방대학 발전 특별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어서 정말 이렇게 지방 소멸과 함께 참 지방대학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총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이러한 그 해안들이 어떻게 지방을 살리고 어떻게 지방이 상생하고 어떻게 지방대학들이 살아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새롭게 태어날 것인지 그 해안을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또 김무한 총장님께서도 많이 생각하신 부분을 또 부연해 주셔도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저희가 제일 먼저 바꿔야 되는 것은 제가 자주 표현하는데 20세기 소셜 DNA를 빨리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버리지 않으면은 새로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안 나오는데,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아까 김 총장님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만 60만 명 학력 인구가 20만 명으로 줄어든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노인 연령 인구가 많이 늘어나니까 얘네들이 뭐 한 명이 10명을 먹여 살리는 시대가 된다라고 하는데, 그 동경대학 경제학과 교수 한 분이 일본 경제와 인구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한 게 이게 옛날식 패러다임으로 생각해서 그렇다. 특히 정치가들이 그런 걸 많이 활용을 하는데, 지금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멜서스 시대 때의 생산의 3대 요소는 토지, 자본, 노동이었는데, 토지, 자본, 노동, 그렇기 때문에 인구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다. 이제는 중요한 것이 노동이 아니라 이노베이션인데, 이노베이션은 10배 이상을 그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한 어떤 시스템 디자인을 안 해놓고서 노동력이 줄어들게 되면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건데, 마찬가지 개념으로 여기서 지금 얘기하시는 지방대 소멸이라든가 이런 문제들, 지역대학의 문제들도 완전히 새롭게, 아까 제가 에라스무스 플러스 얘기도 했지만은 뭐 지금 서울대학을 두고서 이제 국립대학 통합하고 어디서나 들을 수 있게 하자, 뭐 이런 아이디어들도 나오는 것처럼 이제는 온라인 에듀케이션이 가능해지게 되면, 예를 들어서 강의 같은 것은 전부 다 코세라나 아니면 정연의 무크 같은 식으로 객관적인 것은 듣고, 지역대학은 오히려 특수화를 시켜가지고서 체험학습을 할 수 있게 한다든가 토론 중심으로 바꾼다든가 해서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바꾸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고, 그러면 연합해서 중앙하고 지방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할 수 있는 거라는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고등학교 교육 바꾸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우리 우동기 위원장님께 말씀을 빌어서 했습니다만, 대학 입시가 자율화가 되면 저는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교육부가 10년 가까이 노력을 해왔고, 학생 종합부 같은 것이 굉장히 정교하게 노력을 해왔는데, 이거를 뭐 한 사건을 계기로 해서 무조건 객관적이고 공정한 것은 수능밖에 없다라고 해서 40%로 수능을 뽑으라라고 돌아가는 것은 이제는 다시 되돌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각 학교가 원하는데, 우리 김정량 이사장님 계시지만 한양공대가 공대로 출발해서 지금 종합대학입니다만 거기가 가지고 있는 철학이 있고 나름대로 어떤 학생이 필요한지, 그러면은 그거에 맞는 입시제도나 또는 학생 선발제도, 아니면은 지방에 내려가서도 뽑아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갖춰져야 되는데, 우리는 천편일률적으로 대학 입시는 딱 한 가지, 그 안에서 아주 작은 베리에이션을 놓고서 이것은 컨설턴트들이 학생들을 지도해서 줄 세우고, 50만 명 되는 수능 성적을 가지고서 수능으로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거기는 대학의 서열이 생기고 학과의 서열이 생기게 되는데, 이거를 깨주지 않으면서 무슨 이게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이기 때문에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이거부터 깨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학교가 자율적으로 자기 애들을, 키우고 싶은 애들을 뽑지 못하는 그런 사회라고 얘기하면 마치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 부르는 거나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손으로 내가 인재를 발굴해내겠다는 생각을 좀 허락을 해달라는 거죠. 4,300개 세계 유수대학에서 100위 안에 드는 고대나 연대 같은 대학이 아직도 국민들이 못 믿어갖고 그런다라고 하면, 그런 대학으로서 거기까지 못 믿으면 과연 우리는 누구를 믿고 우리 사회 시스템이 작동이 되는 거냐. 이제는 믿고 그렇게 변화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총장님 말씀 중에서 그 지방대학 발전특위 입장에서는 굉장히 눈에 띄는 게 저비용 고효율이었습니다. 사실 대학이 이제 재정도 많이 확충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디지털 시대에 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일 중에 하나가 저비용 고효율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들 스스로가 좀 같이 고민하면서 같이 협동을 해야지만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희가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질문을 빨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짧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뒤에 손 먼저 드셨는데 먼저 하고 우리 앞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직업평생교육특별위원회 황은미입니다. 한국에서도 그 미네르바 대학 같은 학교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는데, 태제대학교 설립이 돼서 정말 감사하고 정말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 총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우리 지금 한국의 위상이 굉장히 올라가기 때문에 과거처럼 그 패스트 팔로워에서 이제 퍼스트 무버로 돼야 되는데, 지금 그 가르치는 학생들이 이제 하시는 거 보면은 뭐 굉장히 그 커리큘럼도 좋고, 그런데 그 인도계나 또는 유대계의 그런 인재들과 차별화되는 한국의 글로벌 인재들은 정말 이 점이 다른 나라보다 더 뛰어나다고 하는 어떤 그런 그 전략이나 또 철학이 있으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 저희가 특히 이제 설립자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5년 10년 안에 21세기형, 사실 하버드 대학이
법대 경영대를 중심으로 해서 리더들을, 국내 리더들, 세계적인 리더를 키웠다라고 하면 100년 안에 스탠포드 대학이 이렇게 하버드의 어깨를 견주게 된 것은 IT라든가 공대 중심으로 해서 실리콘밸리를 만들고 하는 그러한 새로운 비전을 봤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그런 비전을 우리가 뭘 제시할 거냐. 그래서 저희는 동서양의 새로운 문명 속에서 글로벌 리더를 이제 새롭게 만들어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어서 미네르바 대학보다는 저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점프를 하고 그 경험을 저희가 다 스터디를 했기 때문에 다른 형태로 가게 될 거고요. 학생들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번에 뽑은 학생들도 정말 특이한 학생들이 많고 잠재력을 가진 학생들이 많고, 특히 우리나라의 젊은 세대들이 미래지향적인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인도의 II 그 MB라고 해서 경영대학원에서 교수 한 분이 찾아와서 그저께 얘기를 나눴는데, 인도 애들도 굉장히 그 상상력이라든가 창의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이 그냥 가르치는 대로 경쟁 속에서 살았다라고 얘기해서 참 안타깝다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저희 대학에 온 애들은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해서 15살 쌍둥이 형제들도 있는 반면에 29살 된 초등학교 교사 하셨던 분도 계시고, 다양성 가운데 서로가 배울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고, 그 안에서 창의적인 여러 가지의 도전 정신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현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에 저기 마이크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간이 많이 가고 있으니까 제가 간단히 한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저는 옛날 이명박 정부에서 기재부 장관을 지낸 윤정현입니다. 그 총장님 말씀 듣고 참 감회가 싶습니다. 정말 그 임프레시브한데요. 그 지금 디지털 시대로 전환하면서 학습, 티칭, 학교 운영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변화해 갈 것인가를 참 잘 적시해 주시는데, 그 중간에 바탕이 흐르는 제일 중요한 개념은 자유가 전제가 돼야 한다는 걸 그렇게 읽습니다. 말씀도 하셨지만 입시 제도뿐만 아니라 등록금, 학교 운영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교육에 대해 말씀하시고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자유는 freedom is not free라고 그러죠. 자유는 공짜로 되는 게 아닌데, 지금 정부가 바뀐 지 1년 지났는데요. 교육 쪽에는 별 변화의 조짐이 없어요. 입시 제도나 등록금 자유라 이런 부분에 좀 변화가 있길 기대를 했었는데 전혀 그런 기대를 지금 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학인은 대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고 앞으로 어떻게 해갈 것인가, 이 말씀만 여쭙고 싶어요. 정말 대학인들이 이 사회를 이끌어가고 지식의 창조자고 저거 하다면은 정부부터 자유를 공짜로 주는 것을 기대할 게 아니라, 우리 대학인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대학에 필요한 자유를 쟁취할 것이냐, 이런 노력에 대한 포커스나 시도나 어떤 제안이 있으면 좀 좋겠어요. 그것이 우리 역사를 발전시키고 디지털 시대에 단축을 시키는 제일 큰 효과가 아닌가 싶어서요. 예, 그래서 이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를 들면 대학이 발족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예를 들면 우리 현존하는 사회의 무슨 규제나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은 없었는지요. 예를 들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참 쉽지 않은 답변입니다만 말씀을 하겠습니다. 예. 예, 뭐 윤장관님 평소에도 굉장히 이 대학 교육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갖고 계신데, 또 좀 다른 이슈이긴 한데, 일단 첫 번째로 대학의 자유를 가지려면 리더십이 바뀌어야 되는데, 리더십이 바뀌려면 대학 총장 선거제도 같은 것이 획기적으로 바뀌어져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총장들이 현재는 관리인 형태로만 돼 있고 교육부나 중앙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기 때문에, 총장이 혁신가가 돼서 리더십을 발휘해서 4년이 아니라 뭐 미국처럼 10년, 20년 하면서
대표적인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까 아리조나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도 마이클 크로스 총장이 20년 동안 과학기술 정책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끌고 와서 완전히 혁신적인 대학을 만들었는데 이제 그런 변화가 정말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런 변화를 하기 위해서 교육부나 여기서 뭘 했나라고 하면은 물론 정치적인 거라든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압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뭔가 새로운 걸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패러다임을 깨지 않으면 안 되는데 예를 든다면 제가 이제 좀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만 우리 차상 교수님도 여기 계시고 그렇지만 서울대에 오세정 총장님 계실 때 뭘 얘기하냐면 스카이 대학이 일단 2030년까지 학부 정원은 30% 줄인다고 선언을 좀 하세요. 왜 그러냐면 옛날부터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이제는 돌려주고 학부를 제대로 가르치고 차라리 그러면서 등록금 고리라든가 기부받는 것의 고리를 재정을 풀어가지고 더 정예화시켜서 가르치는 게 좋지 숫자만 가지고서 계속 늘려가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러냐면 지역대학이 살려고 하면 지금 스카이 대학의 모든 대학원의 학과들이 거의 대부분 미달입니다. 왜? 지역대학이 소멸되고 있는데 누가 대학원을 가려고 하겠습니까? 15년 동안 대학 교수들 등록금이 완전 동결이 됐는데 예를 들면 대기업에 대졸 초임하고 10년 이상 박사 받느라고 고생한 조교수하고 임금이 비슷한데 연봉이 비슷한데 누가 대학 교수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변화에 대해서 위기감을 국가가 갖고 있어야 되는데 전혀 위기의식이 없이 여기에서만 인크리멘탈하게 변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종합적인 문제를 저는 못 푼다고 생각을 해서 이거는 국가교육위원회 같은 데에서 위원님들이 정말 완전히 20세기하고 전혀 다른 형태의 새로운 시스템 디자인을 한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젊은 친구들 굉장히 똑똑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이 충분히 가능을 해서 만들어줄 수 있는 에코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가 제가 오늘 나와서 뭐 태제대학 소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좀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육으로 잘 아시겠지만은 지난 50년 동안 전 세계가 경제 성장이 6배가 됐는데 우리나라는 400배가 됐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냐면 교육이고 고등교육에 정말 소를 팔아서라도 애들 대학 교육 시켰던 것이 60년대는 6% 대학 진학, 80년대 초까지 20% 대학 진학했던 그 엘리트들이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근데 대학 교육을 이제는 평준화식으로 만들어 가지고서 80%가 대학을 가고 대학들은 다 비슷비슷하게 만들고 여기에 대해서 국가의 지도자들이 획기적인 시스템 디자인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저는 굉장히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학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화되지 말고 대학에서 총장 선거도 없어져야 되고요. 그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만은 대학 총장 선거는 예를 들면 그런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 제일 효과적인 대학 총장 선출 방법은 어떤 거라고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다들 책임이 없다고 생각해요. 이사회에서 대학 총장을 선임해야 되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서치 커미티를 하고 만들어 놓은 다음에 만약에 그 대학 총장이 잘못하면 이사회가 전원 사퇴를 한다든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사회는 빌라도처럼 자기는 아무 일도 안 하면서 그냥 알아서 다 뽑아주세요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대학 총장 선임함에 있어서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할 수는 없나요? 우리 대학은 이렇게 하겠다 해서 대학 총장 선임하면 뭐 한동안 교육부에서 제동을 겁니까? 한동안 직접 이거 선거하게 이재호 장관을 좀 못 가게 붙들어 놨어야 되네 그러면. 예,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지만 그걸 풀어야 되는 숙제입니다. 예, 앞으로 풀어야 되는 숙제고요. 제가 알기로 이제 총장님 선거는 한두 대학은 조금 다른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그게 이제 어떤 여론으로 굳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같이 노력해서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장관님 저희 그 대학이 스스로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은 정말 뼈아픈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대학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분위기가 다 정부만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어떻게든 변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 하나만 더요. 미안합니다. 그 대학의 재정 얘기를 하면 지금 정말 안타까운 게요. 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20.78% 바람에 교육감들은 지금 돈에 홍수가 나 있지 않습니까? 그 대학으로 좀 이전해 가야 되거든요. 대학이 이전 받아오기 위해서 대학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도 말이죠. 이 대학 스스로 좀 노력을 정말 좀 많이 해야 합니다. 아니면 감옥에 나와서 데모를 하든지요. 총장연합회에서 들고 이런다. 왜 대학은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침묵하느냐 이거죠. 저는 대학 스스로의 권한과 자유와 저걸 찾으려면 대학 스스로가 노력을 해야죠. 저는 그 말씀을 꼭 정말 오늘 들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어요. 그 대학교에서 왜 못합니까? 그럼 누가 그럼 저걸 하나요? 정치권을 설득하는 것도 대학이 일어나야 합니다. 대학이 국회를 가든 방문을 하든 대학이 정치권을 설득을 해야죠. 지금 지방교육재정교육은 이 낭비가 보통이 아닙니다. 학생 줄고 학교 없어지는데 돈은 남아서 말이죠. 이거 왜 대학에 좀 못 가져갑니까? 그냥 갖다 주길 기다리지 말고 대학에서 좀 연합된 노력으로 이걸 좀 가져오도록 노력을 좀 하면 정부에서 그래 해주고 싶어요. 국회에 지금 그 법도 고쳐야 하잖아요. 그럼 국회에 대한 정치권 설득은 대학 총장님들이 좀 하시면 안 되냐 이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아니요, 뭐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미국에서도 대학이 그 인다우먼트가 그렇게 커지게 된 것이 다트머스 그 판례 때문에 그런데 다트머스 대학이 원래는 신학 같은 걸 중심으로 됐다가 사립 대학이었는데 재정이 부족하니까 주정부에서 돈을 대주다가 나중에 주에서 이사를 파견하겠다고 했더니 이것은 대학의 자유권을 해치는 거다라고 해서 재판을 걸어갖고 결국은 이제 다트머스 대학이 이제 그거를 계기로 해서 스스로 노력을 하자라고 해서 졸업생들이 계속 기부를 하고 해서 인다우먼트가 역사가 이제 정립이 됐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대학 총장님들도 아까 말씀 제가 드렸던 거하고 약간 일맥상통하는 건데 지금은 4년 모든 그 우리나라 고등교육법에 의해서 대학 총장은 4년 임기로 한다는 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도 연임은 할 수 있지만 근데 연임이라는 것은 4년 하면 2년만 지나면 하고 싶은 사람들이 줄줄이 나와서 이 현임 총장들을 계속 깎아내리기 때문에 불가능한 구조로 만들어놔서 이런 시스템들이 바뀌어야 되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이제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 자체도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 되고 대학에서도 혁신적인 리더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교부금 제도도 저희들 굉장히 열심히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사실 작년에 총장협의회에서 노력해서 금년에는 일부분 대학으로 편입이 좀 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그건 노력하고 있고 아마 저희들 보고서에도 열심히 그 100번은 노력할 테니까 많은 분들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플로어에서는 좀 개인적으로 질문하시도록 하고요. 우리 그 위원장님께 마지막 질문 기회를 한번 괜찮으시겠어요? 예. 그러면 시간이 조금 부족한 관계로 오늘 정말 좋은 말씀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염 총장님 정말 디지털 시대 대학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장관님께서도 정말 또 그 불어른 같은 이야기죠. 스스로 노력해라라는 이 두 가지를 오늘 이 세션의 중요한 메시지로 정리를 하고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그 2주년 기념식에는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 또 조금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 다 같이 노력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